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4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빙판길이 우려돼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학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다보스 포럼이 오늘 개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참석해 오는 19일 특별연설을 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37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원전과 방산, 에너지부터 미래 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협력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이른바 친윤계와의 갈등이 도를 넘어서는 분위기입니다. 제2의 진박 감별사란 표현까지 써가며 감정 싸움을 벌이는 모습에 당내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어젯밤 경기 포천시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수십 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중상자 3명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에 내린 눈이 녹은 뒤에 기온 저하로 인해 얇게 얼어붙는 일명 블랙 아이스가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큰데 사고는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구급차와 레커차, 사고차까지 어지럽게 뒤엉켜 움직이지 못합니다. 도로 곳곳에는 사고 난 차량들의 잔해들이 남아있는데 사고 당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포천시 구리 포천고속도로 축성령 터널 출구 앞에서 차량 4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 자체가 작동이 안 돼요. 완전히 스케이트 탄 것처럼 S자로 완전히 갈자로 돌아서 타는 차.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3명은 의식이 없어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2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선 눈길 교통사고로 빙판길에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연쇄 추돌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쌓인 눈과 비가 얼어붙으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6분쯤 경북 상주시 청주 영덕 고속도로 내서 3터널 앞에서 21톤 화물차가 6.5톤 화물차를 추돌해 이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승용차도 사고 화물차와 부딪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 요금소 앞에서 관광버스와 화물차, 승용차들이 잇따라 부딪히는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가 사망했고 화물차 운전자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밤새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아직도 도로 곳곳은 빙판인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출근길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어젯밤 내린 비가 그대로 얼어붙은 곳들이 많습니다. 도로엔 살얼음이 끼는 등 빙판길 사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출근길 차량들은 대부분 속도를 줄여 천천히 운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골목길과 경사로 등에 눈이 얼어있는 곳이 많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민들도 행여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종종걸음으로 걷는 모습입니다. 출근길 평소보다 서두르시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승을 부리던 강원정 눈발은 약해졌지만 찬 공기가 남하면서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과 경기 동부 강원도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8도, 대전 영하 7도, 춘천 영하 6도, 전주 영하 5도 등 전국 대부분 영하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1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도 광주 이동, 대구 4도 등 낮 기온이 5도를 밑돌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라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받았습니다. 에너지와 원전, 방산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질 전망인데 윤 대통령은 아크 부대도 찾아 파병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궁 위로 UAE 공군기 7대가 태극 색깔의 연무를 그리며 에어쇼를 펼칩니다. 영공 진입 당시 호위 전투기를 보낸 데 이어 국빈 예우에 공을 들인 모습입니다. 예포 21발이 발사되는 가운데 대통령궁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의장대를 함께 사열했습니다. 극진한 환대 속 정상회담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격상된 양국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UAE가 대한국 투자 1위 국가가 되고 다양한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한국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략적 방산 협력을 비롯해 원전 제3국 공동 진출, 원유 공동 비축, 다목적 수송기 공동 개발 등 양해각서 13건도 체결됐습니다. 바라카 원전을 시작으로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향후 100년간 미래를 함께하고 파병 아크 부대를 격려 방문한 윤 대통령은 양국의 비슷한 대적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동행한 김건희 여사도 저격 위장복과 수중 폭파 복장을 갖춘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그게 제일 멋있던데 위에서 내려오는 거. 감사합니다. 태양에 보여드릴게요. 해봤죠?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한 뒤 내일 스위스로 이동합니다. 아부다비에서 TV조선 김정호입니다. 전 세계 정재계와 학계 유명 인사가 모이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 오늘 개막합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상 52명과 각 분야 인사 2,7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으로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특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으로 보건과 안보, 경제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 인사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제2의 진박 감별사라고 했고 장 의원은 나 전 의원에게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맞받았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며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친박계와 비박계의 공천 갈등으로 당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했던 일을 거론한 겁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옛 지역구였던 동작구의 한 성당 미사에 참석했지만 전당대회 출마 여부엔 여지를 뒀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저는 오늘은 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고요. 나 전 의원 글이 공개된 지 약 4시간 뒤 장제원 의원은 제2의 진박감별사가 될 생각이 없다고 반박하며 나 전 의원도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길 바란다고 맞받았습니다. 대의명분 앞에 개인의 욕망이 설 자리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은 나 전 의원을 향해 외교부와 복지부 장관 등 여러 자리를 두고 구체적인 진행 절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왜 장관이 못 됐는지 그 이유를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분란이 커지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친윤, 반윤이라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며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강조해왔던 기본 시리즈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당내 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위원장까지 맡기로 했는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설치될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던 이 대표가 본격 민생행보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 당대표가 직접 끌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친명계 우원식 의원이 유력합니다. 친명계는 지지하고 있지만 미래의제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올해 민생의제를 적절하게 잘 다루었다라고. 당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본사회위원회도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고, 한 재선 의원은 사법 리스크에 계속 노출되면 민생과 미래를 얘기해도 국면 장악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당은 현금 살포 정책으로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의 여론이 사탕 하나 던져주면 전환될 거로 생각한다면 오만함과 TV조선 이광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정예 요원들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UAE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은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예,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지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상회담에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부터 이제 300억 달러, 이제 우리 돈 37조 원의 투자를 약속받았는데 이 규모가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요새 그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만 예. 얼마 전 환율로 계산하면 300억 불은 40조 원이 넘는 그렇죠. 금액이죠. 예. 요새는 뭐 환율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그 아랍에미리트와의 이런 경제 협력, 투자 약정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련 붕괴 이후에 사실은 세계화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소위 패권 다툼이 이루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중동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일종의 교집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블록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속에 우리 경제 영토를 보다 많이 넓힐 수 있는 지역이 중동이다. 그래서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와의 이런 대규모 투자 약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세계화가 만연하고 있을 때보다는 경제 교역이나 이런 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순방에서는 뭐 경제 사절단이 어마어마하게 좀 따라간 것 같아요. 관계 장관들도 모두 따라가는 그런 순방인데, 자, 이번 중동으로 인해서 뭐 경제 위기를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중동에 가셔서 예. MOU로 체결한 부분들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하라고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있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일단 경제사절단 간 부분들은 저번에 이제 모하메드 왕세자 오셨잖아요. 예. 오셨을 때 우리 경제인들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전 미팅을 했다고 보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결 차원에서 MOU에 대해서 그때 얘기가 있었으니까 같이 가자. 왜냐면 한번 얼굴 봤었으니까 또 가서 얼굴도 보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제사절단 갔던 부분들은 뭐 크게 뭐 어떤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번에 이제 300억 달러 어떤 계약을 따낸 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게 이제 정부라는 게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랍에미리트와 이런 관계 개선이 된 게 2018년도 3월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UAE 이 정상회담을 실시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조금 관계 개선이 돼 왔어요.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2023년 300억 달러도 그런 어떤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었다. 당시에도 보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전광판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태극 문양으로 이렇게 쭉 했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도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모하메드 왕세자가 만나서 서로 간의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태극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 우리 한국에서도 아랍에미리트 이런 국기를 또 같이 기념일에는 해주고 또 이런 어떤 신뢰관계가 구축됐었다. 그리고 당시에 기업에게 250억 달러 정도를 추가로 또 투자하겠다는 그런 협약도 이끌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정부에서 잘한 부분들을 잘 이끌어서 300억 달러 더 많은 중동의 붐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이 이제 윤 대통령 취임 후에 네 번째 해외 순방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이 순방 때마다 조금씩 좀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이번 순방에서는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 출발할 때부터 어떤 지난번 순방 때는 뭐 언론사 기자를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는 거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뭐 출발해부터 지금까지는 별다른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랄까요, 경제 협력은 숫자로 제시되는 성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양국 간의 우호를 증진시켰다라든지 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거는 좀 추상적인 표현인데 투자 약정 금액은 숫자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동을 우리 경제 영역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돌파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지막까지 지난번과 같은 논란 없이 잘 순방이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예,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원래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면 논란이 없어야죠. 논란이 있는 게 이례적인 부분이고 논란이 없어야 됨이 마땅한데 저는 솔직히 조금 좀 쓴소리를 하자면 비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번에 MBC 전용기를 안 태우고 그 다음에 도어 스태핑도 중단된 부분들이 MBC 부분이었어요. 뭐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근데 이번에는 다시 탑승을 허용해서 데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언론들한테 안 좋은 보도를 하게 되면 이런 불이익을 준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좋은 것만 보도해 이런 차원이라면 뭐 논란거리가 생기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하지만 논란은 솔직히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 모든 게 이루어졌었어요. 저는 이 부대에 참석했을 때도 굳이 북한을 적으로 저는 규정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굳이 이란을 꺼내들어서 이란이 무슨 적이냐? 아랍에미리트의 어떤 그 국제 정세에서는 적일 수 있지만 굳이 한국의 대통령이 이란을 어떤 적으로 규정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 논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좀 메시지를 말씀하신 대로 경제 위주로 좀 발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국민의힘 내부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의 집안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주말 동안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SNS를 통해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자, 이 뭐 장제원 의원이 반윤 우두머리, 정치 신파극. 자,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나전 의원을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진박감별사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전당대회도 아무래도 선거다 보니까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때가 있죠. 이전에 전당대회를 되돌아보면 뭐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소음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뭐 분쟁이 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은 이게 후보 간의 어떤 그 언쟁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한쪽은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한쪽은 본인은 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다가 처음 보는 그 광경이 많이 벌어져서 마치 이제 이미 출마를 확정한 후보의 대리인격으로 이렇게 싸우는 건지 뭐랄까요? 뭐 보호인 성격으로 싸우는 건지 조금 어리둥절해질 때가 있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당내 선거인데 이렇게 뭐랄까 좀 심하게 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보니까 이 기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제 뭐 출마를 하던 불출마를 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뭔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기류는 계속될 것이다. 만약에 출마를 결정한다 그러면 전당대회까지 계속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김성태 전 의원이죠. 나 전 의원을 겨냥해서 왜 장관이 못 됐는지 스스로 알 것이다. 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애기뿐만 아니라 뭐 보건복지 뭐 여러 자리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진행 절차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이제 이게 장관 자리는 국회에서 청문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저출산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청문 절차가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 자리예요. 그거는 이제 유추해서 판단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수한 거를 먹고 이렇게 집에 갈 때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장만 섰다 그러면 하여튼 나경원 의원은 그냥 넘어가질 못해요. 자, 이 김성태 전 의원이 굉장히 신랄하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 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장관 자리는 국회에서 청문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지금 저출산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 절차가 없다. 이 말은 즉 청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뭐랄까요, 뭐 흠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좀 개인을 흠집내고 싶은 것이죠. 김성태 전 의원은 나경원,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굳이 줄을 이제 친윤 쪽으로 쓰신 거잖아요. 김성태 전 의원께서. 굳이 어떻게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개인적인 어떤 안 좋은 모멸감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저는 별로 옳지 않은 어떤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발언 같아요. 특히나 정치에서 금도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어떤 나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 은유적인 건 괜찮지만, 그래서 제가 봐서는 김성태 전 의원은 이제 친윤 쪽으로 완전히 줄을 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을 편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장관 못 하신 분들은 다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정치 장이 있으면 당연히 그 장에 나서서 출마를 해야 되고, 그러면 총선이 됐는데 총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내가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게 해서 출마하는 게 그게 문제인가요? 김성태 전 의원 이제 사면복권 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국수 한 그릇 먹고 집에 가실 거 아니잖아요. 정치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역지사지로 늘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김성태 전 의원도 그러고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경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정당 정치에 대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거라고 봐요. 그냥 정당하게 그 당원들한테 말하자면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흠집낸다? 결국에는 뭔가 자신이 없다거나 아니면 아직도 용산에서 어떤 쏘아올린 작은 공이 계속해서 뭔가 지시를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좀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네 분에서 한 걸음 좀 물러서 있는 듯하게 보이는 당권 주자들이죠. 안철수, 김기현 의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제2의 진박감별사가 주락펴락하는 당이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 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사천이나 학살 공천이라는 용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이길 뻔한 선거를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어떤 뭐 진박 감별사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행태가 이번 선거에 다시 또 재현되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 예, 김 전 의원께서도 예전에 이제 의원을 하셨으니까 이 진박감별사라는 단어가 이 당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그런 걸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2016년 제20대 총선은 당시
국민의힘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둘로 쪼개졌거든요. 뭐 쪼개진 당사자도 방금 화면에 비춰졌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호남 쪽 그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들면서 이제 그렇죠. 국민의 당이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었는데 그때 공천 논란이 계속되면서 특히 영남 쪽에 뭐 친박, 진박, 뭐 나중엔 찐박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게 국민의 눈에 비춰지기에는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공천을 갖고 패권 정치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그때 수도권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의 입장에서 아주 가슴 아픈 기억이죠. 그러니까 이 진별감별사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바로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비추어질지는 그거는 이제 2016년에 총선 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탄핵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억은 당원들의 입장에선 대단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게 회상될 수밖에 없는 단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기현 의원과 나 전 의원 측 여론조사를 두고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서 이 오차범위 내에서 김기현 의원과 나 전 의원이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을 두고 이제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 나 전 의원 측이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는 충분히 이 여론조사 추이만 보면 충분히 문제를 삼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에는 수치의 흐름이 아니라 수치가 아닙니다. 예. 격차는 중요하지 않고 이 추이의 흐름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쭉 가던 흐름이 갑자기 최근에 나온 거는 엄청난 차이로 나온단 말입니다. 격차가 보니까 이 그래프에 보면 17% 예. 포인트 정도 차이가 갑자기 나는 걸로 나오는데 예. 이런 여론조사를 보통 얘기하는 거를 튄다고 합니다. 튀는 여론조사인데 이런 튀는 여론조사들은요 거의 조금 어느 정도의 그 좀 손을 탔다고 그러나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설문조항들을 특정 후보가 더 높게 나오게끔 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왜 갑자기 그럴까요? 이게 당심이 변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런 추이의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경원 전 의원이 여러 가지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다음에 해임되면서 갑자기 이런 여론조사가 튀어나왔다. 이거는 뭔가 좀 의도성이 있지 않냐라는 건 충분하다라고 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윤 대통령 적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나 전 의원 측이 좀 문제를 삼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선 그 보통 우리가 그 언론기관을 통해서 접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위원회 산하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발표 이후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전당대회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직자를 뽑는 공직선거법의 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원회의 유권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여론조사 전후로 신고나 등록 절차가 필요 없는 선거다. 이거는 어떤 공직을 뽑는 게 아니고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론조사도 사전 신고나 사후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정확한 문항이나 샘플링을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여론조사, 다른 여론조사의 기류와 좀 다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좀 이상하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여론조사 기관에 뭐 손을 탔다, 뭐 이런 것은 어쨌든 뭐 받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제 밝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2의 진박감별사 장제원 의원님 겨냥하시는 것 아니냐는 그런 해석들도 있고 해서 제가 설명을 일일이 드릴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설 연휴 이전에 좀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저는 오늘은 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고요. 좀 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전 의원 측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나전 의원 측에서 이 취재 기자들의 단체 톡방이라고 그러죠. 이 단톡방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정도면 이제 출마 결심이 선 거 아니냐. 자,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통상의 경우에는 출마 선언과 거의 동시에 아니면 급박하게 이제 직전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은 일일이 다 전화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단체 그 방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나경원 전 의원 측의 고민은 아마도 이런 거였을 거예요. 여권 정치인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국내 정치 이슈 때문에 어떤 순방의 성과가 묻힐 수 있는 묻히거나 아니면 조금 보도 비중이나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는 이슈를 만드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출마 여부에 대한 확답을 조금 늦추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논란이 된 지가 벌써 일주일이 훨씬 넘었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끄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당원이나 대중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마 여부에 대한 확답을 빨리 하는 것도 어떤 당원들에 대해서 출마를 기대하고 있는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출마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당원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최근 행보를 보면 구인사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윤 대통령이랑 완전 대척점에 서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은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이 돌아오면 이제 또 바로 설 연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출마를 결정하게 되면 출마를 하겠다고 밝히고 설 연휴 동안의 여론조사를 좀 보고 싶을 텐데, 자, 이게 조금 딜레마일 것 같아요.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상당히 고도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심과 대척점을 가지고서는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득될 게 없잖아요. 근데 발언을 보시면 그러니까 용산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술 마신 거 보면. 그리고 용산은 특정 김모 후보에게만 나름대로 계속 시그널을 줍니다. 나는 이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척점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나쁘지 않고 나빼도 하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건 보수 정부입니다. 보수 정부에 대한 성공을 바란다. 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나머지 윤심을 바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예 앙금 없이는 못 가겠지만 나쁘지 않게 가고 보수 정부에 대한 성공,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공을 내가 바란다. 그리고 총선에서 내가 당대표가 돼야 총선에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게 어떤 시기 조절은 아니고 이미 저는 이 정도 되면 설 밥상머리에는요 충분히 나경원 전 의원은 올라갑니다. 안 나가도 올라가고 나가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장고 그러니까 오래된 고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앙금을 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 시기는 지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했잖아요. 만약에 그때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믿고 중책을 맡겼으니 계속 해달라, 믿는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능해질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반응이. 그래서 어떤 대통령실 쪽의 관계 개선 의도나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출마를 접게 만드는 상황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책연구포럼 사이제가 모레 18일에 공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출범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포럼에 참석하는 전해철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성찰하고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평가하자. 이 그 정책 포럼이 이른바 친문 비명이 또 하나의 구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무리한 보복성 수사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또 여러 실정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단일 대오로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이 전해철 의원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친문 포럼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정치죠. 사실은 정치적인 해석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수사도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동 대응을 한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겠고, 제가 보기엔 두 번째 이유가 더 커 보여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에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시점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대안으로서의 어떤 플랜 B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 대안 세력으로서 가장 큰 세력은 이른바 친문 세력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 혹시 모를 그 리더십 부재 사태 시에 대안으로서 등장하겠다는 이유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게 조금 전에 김 전 의원께서도 이제 지적을 하셨듯이 대안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 여러 군데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목을 받는 인물 중 하나가 김경수 전 지사, 얼마 전에 사면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인데, 김경수 전 지사가 이 포럼을 통해서 다시 정치권에 데뷔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다고 봐야죠. 김경수 전 지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식적인 정치 행보 같은 건 안 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추스리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이제 부분들을 보면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장이 섰구나. 내년이 총선 아닙니까? 예. 왜냐면 올해 말을 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기간입니다. 그랬을 때 따지고 보면은 청와대 출신들 중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노무현 정부 청와대도 있습니다. 모임들은 다 그렇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특히나 또 정치장이 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가치와 철학이 비슷하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정치에 장이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우리 어떤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총선 출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연구 포럼을 한번 만들어보자.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누군가는 계승해야 되니 그 역할을 줄 사람들을 한번 모아서 적당한 사람을 어떻게 말하면 밀어서 어떤 정치인으로서 성장시켜보자. 저는 이런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건 검찰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성이 너무 과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이 굳이 이런 포럼을 만들지 않아도 대안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남의 당에서 자꾸 우리 민주당에 대한 대안을 걱정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사법 리스크를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안은 충분히 있다. 굳이 이런 포럼들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도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을 해드리는 거죠. 서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안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태국 체포 과정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기획 체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에 맞춰 김 전 회장을 체포한 게 아니냐는 건데요. 검찰은 지난해부터 공들여서 수천억 원대 배임 피의자를 체포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내일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쌍방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 의혹에도 휩싸여 검찰 수사를 받던 상황.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소환 시기에 맞춘 검찰의 기획 체포서를 주장했습니다. 껴 맞춘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미리 확보해놓고 그날 발표한 거 아닌가. 검찰은 지난해부터 태국 정부와 사법공조에 공을 들인 결과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한 태국 대사에게 수사 협조를 구하고 법무부 차관도 태국 대검 차장검사와 화상회의를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김 전 회장의 태국 현지 수행비서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해 태국 당국에 전달했고 현지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 그날 체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회사에 4,500억 상당 손해를 끼친 피의자일 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기획 체포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회장 내일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한 내용 정혁진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성태 전 회장이 탑승하는 순간 바로 체포영장이 된다고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김 전 회장이 혐의가 많고 또 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해가지고 수사기관이 검찰이 가지고 있을 거고. 예. 기국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배, 선박,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는 한국의 영토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 국적기는 한국의 영토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최순실 씨도 해외에서 잡혀가지고 압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최순실 씨 때도 그 기내에서 항공기 내에서 영장이 이제 집행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체포영장은 임시적인 영장이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석방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더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검찰은 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릴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접견 금지 조치 들어도 굉장히 압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 조치인가요? 접견 금지는 잘 아시다시피 변호인을 제외하면 가족이나 친구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이 그러면 언제 접견 금지를 하느냐를 했을 때 공범이 좀 많은 사건의 경우에 이제 수사의 기밀이 좀 누출될 위험이 있다. 그럴 때 이제 접견 금지를 이제 조치를 하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그 횡령이나 배임죄 위반하는 혐의를 좀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대북 송금 등의 이제 혐의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검찰에서 그런 혐의점을 좀 봤을 때, 그러면 저는 이제 아마 핵심 포인트는 구체적인 물증이 있냐가 될 텐데,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접견 금지 조치를 한다 그러면 검찰에서 혹시 구체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진술을 맞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접견 금지를 하는 것인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수사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접견 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인을 못 만나게 하는 목적이 가장 클 텐데, 아무리 이제 피의자지만 그래도 변호권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변호사도 못 만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접견 금지는 변호인 외에 가족이나 친구, 변호인은 만날 수 있는 거죠. 변호인을 만날 수 있냐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변호사의 조력을 그렇죠.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검찰이 헌법상 기본권을 위배한 조치는 취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변호인은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쌍방울 관련 의혹을 제외하고,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어제 한 언론과의 이 인터뷰 장면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김성태 전 회장이라는 인터뷰가. 거기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른다, 만나본 적도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전에 이재명 대표도 김 전 회장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이야기는 중요하지도 않고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부인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모르고 심지어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두 사람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검찰이 밝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쉬울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의외인 것은 첫 번째로 경기도가 아태협과 그 공동 주최한 남북 교류 행사가 있었어요. 2018년 11월 달에 있었고 2019년 7월 달에 있었는데 그걸 누가 그 지원을 갖다가 했느냐, 돈을 누가 댔느냐, 쌍방울이 됐잖아요. 그런데 2019년은 이제 필리핀에서 열렸으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그 참석을 안 했는데 2018년도에 있었던 그때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가가지고 축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과연 이 그 후원을 갖다 했던 모든 돈을 다 댔던 쌍방울의 김 회장이 그때 가지 않았을까?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도 부지사였고 이재명 지사 밑에서 그런데 무엇을 쓰고 다녔습니까? 쌍방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갖다가 쓰고 다녔는데 그 쌍방울이 이화영 부지사만 보고 그렇게 편의를 제공을 갖다 했을 것인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결정권은 경기도 지사한테 있는 거고 쌍방울이 나름 재벌 그 그룹이 되고 싶었는데 그 재벌을 어떻게 되고 싶었느냐. 정치인을 통해서 특히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시 경기도 지사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거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던 이재명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심지어 전화 통화도 한 통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조금 납득이 되지는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의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역시 김성태 전 회장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측이 서로 모른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핵심적인 물증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정적인 물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번 사건은 그 쌍방울의 그 전환사채 비용이 그 변호사비로 대납이 됐는지 여부, 이 접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 할 것인데 실제로 최근 보도에 나오는 것에 따르면 이런 변호사비 자체가 제3자가 보관하는 에스크로를 통해서 이제 대납이 됐다. 이런 지금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접점이 과연 있느냐? 결국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은 서로의 이제 금품의 공여자, 금품의 수여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그런 진술일 때 바로 재판관의 심증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핵심적인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신빙성이 없는 이러한 진술들, 서로 진술이 엇갈릴 때는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만 이러한 어떤 죄로 기소를 하거나 죄로 처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는 태국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체포한 날짜와 이재명 대표가 소환된 날짜가 일치하는 것을 두고 기획 체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뭐 가능할 수야 있겠죠. 예컨대 검찰이 김 전 회장하고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 10일 날 골프 치는 척 해라. 뭐 그때 잡혀가는데 골프 칠 마음이 나겠습니까? 어쨌든 골프 치는 척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태국 경찰하고 같이 잡으러 가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혹은 주장하는 사람이,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야당의 국회의원들 몇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그 물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이러이러한 것 같다, 이런 거 아니냐, 의혹만 제기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 의혹 제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김 전 회장과 검찰이 그 정도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 어제 그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이 그 이전 대표를 전혀 모른다라고 했을까? 이제 저는 그것도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검찰이 그 기획을 갖다 했다라고 하면은 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해서 밝히면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는 공들여 왔던 피의자를 체포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체포 기획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좀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두 가지 의견이 겹쳤거든요. 이번 사안이 있어서는. 첫 번째는 그 범죄인 인도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다투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고 지금 온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일과 김성태 회장의 그 체포를 발표한 날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사례가 그러면 이런 날이 없었냐라고 하면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의 같은 경우에 청문회 전에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청문회 과정 중에서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와이프의 그런 그 기소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이게 우연히 겹친 것인지 단순히 아니면 검찰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대장동 수사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보면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된 재판 두 건에 개입한 적이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자, 이게 가능은 한 겁니까?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예금보험공사 관련해가지고 해외 출장 나가가지고 이렇게 가보면은 다른 나라 이른바 이제 후진국들은 대법관들한테 뇌물 주고 그런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또 뭐 100만 불씩 줬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재판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쌓은 사법부의 권위는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 그런 뭐 동남아나 그런 후진국들처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판거래 의혹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사법 시스템 전체가 이제 무너진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 시스템에서 사법부가 무너지는 굉장히 전대미문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에 참여하시는 여기 정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과연 재판부에 이런 사건이 가능한가 저도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은 그냥 대법원의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는 전체 13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뭐 재판 거래냐 로비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과반수 이상 한 명 한 명을 다 로비를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과반수 이상을 로비를 해야 전합의체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뭐 재판 거래가 실제로 있다면 정말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일 아까 이제 정영진 변호사님께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 김만배 씨가 이제 그 법원이나 검찰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이랑 친분이 굉장히 두터웠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눈 과정에 은연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심어줬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임기가 2014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권순일 대법관이 대법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중앙선관위원장 임기가 끝나도 같이 이제 중앙선관위원장도 물러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상하게 권순일 그 사람은 그 선관위원장을 갖다가 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 막 일어나니까 결국 한 달 더 했어요. 그래서 2020년 10월 30일 날 중앙선관위원장을 물러난 거죠.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걸 갖다 보니까 저도 그 계약서 SNS에서 돌아다닌 걸 봤는데 화천대유의 고문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연봉 2억 4천짜리를 2020년 11월 1일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관 끝나고 중앙선관위원장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2020년 11월 1일부터 그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연봉 2억 4천짜리를 그걸 갖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다음에 대법원 재판 합의체는 전원 합의체는요. 대법관이 13명이 있지만 그 법원 행정처장은 그 재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12명이 재판을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재명 그 재판도 12명의 대법관, 행정처장 빼고 12명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재판을 갖다 하냐면 초임 대법관부터 맨 끝 선임 대법관 순서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5대 5였는데 그때 이제 그 이재명 재판이 2020년 7월이었으니까 근데 권순일은 2020년 9월 달에 물러났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최선임 대법관이었단 말이에요. 5대 5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 권순일 대법관이 이쪽으로 하니까 6대5가 된 거고 대법원장은 거기서 아예 난 생각이 틀려 그러면 6대6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다수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권순일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딱 됐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그 판결 내용도 좀 이상한 점들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뭐 30몇 년 동안 법관을 하셨던 분이니까 뒤로 숨지 말고 명확하게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최근 이례적인 폭설로 학교에 휴교령까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폭설로 도로 위의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미끄러운 도로 위로 모래를 뿌리기 바쁜데요. 하지만 연인들과 아이들은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눈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امروز خیلی خوشحال شدیم که همچین برفی اومد و لذت بردیم از این هوا. بچه‌ها هم که بهترین بهونه بود که تعطیل بودن بیاریمشون بیرون برف. 현지 시간 15일 이란 중북부에 이례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수도 테헤란의 초중고등학교는 휴교에 들어갔고 대학교도 모든 수업이 휴강됐습니다. 관공서와 은행, 민간 기업도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임시 휴무에 돌입했는데요. 중북부 지역 곳곳에서는 난방용 가스 부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폭설로 공항 활주로에 눈이 쌓이면서 동부에 있는 마시아드 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1시간 동안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란 관영통신은 당분간 이란의 혹한과 폭설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팔 항공기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승객과 승무원 72명 중 6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까지 생존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 탑승자 2명은 성이 유 씨인 군 상사와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기 한 대가 균형을 잃은 채 왼쪽으로 90도 가까이 회전합니다. 화면에서 항공기가 사라진과 동시에 굉음과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어제 네팔 카트만두에서 서부 포카라로 향하던 네팔 항공기가 포카라 공항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मैंने देखा कि एक प्लेन आ रहा है नीचे हाइट में वो मुझे मालूम नहीं था कि ये क्रैश होने वाला है मुझे मालूम नहीं था जस्ट वहां पर एक बहुत बड़ी फ्लेम आ गई थी मैं डर गया था मैं तो वो सीन देखकर डर गया था. 네팔 민간 항공국은 이번 사고로 탑승객 72명 중 68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दुखद भयो हैन अब यसको उद्धार कार्यको निम्ति सम्पूर्ण शक्ति लगाइएको छ नेपाली सेना सशस्त्र प्रहरी सबै. 탑승객 중엔 한국인 2명도 포함됐는데 네팔 정부는 이들의 성이 모두 유 씨라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인 군인 유모 상사와 아들로 지난 14일 네팔 여행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들 부자는 사고 여객기 탑승 전까지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다 이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외교부는 대사관 지간을 현지에 급파하고 본부에 재외국민 보호 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네팔에서는 지난 2018년에도 카트만두로 향하던 여객기가 추락해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알프스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한 스키장인데요. 푸른 잔디 속에 슬로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유럽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신으로 들어온 사진들 함께 보시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있는 한 스키장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스키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따뜻한 날씨 때문에 눈이 내리지 않자 사람들이 인공눈으로 만든 좁은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있는 겁니다. 체코의 한 스키장은 눈 부족으로 견디다 못해 결국 문을 닫아서 리프트가 멈춰 있고요. 스위스에서는 스키 월드컵 대회를 위해서 인공눈으로 겨우 스키 코스를 만들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눈이 있어야 할 곳에 푸른 잔디가 더 많아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유럽 현지 사람들도 슬로프에 눈이 없는 걸 보는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겨울철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알프스 지역 스키장은 고온 현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키장은 문을 닫고 겨울 스포츠 대회도 취소돼서 알프스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 8개 나라가 1월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울 정도로 고온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미래의 겨울은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이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기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기온 영하 6.2도, 대전은 영하 5.1도를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과 광주는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주말 사이 눈폭탄이 쏟아진 강원 지역의 눈발은 많이 약해졌는데요. 오전까지 1cm 안팎의 눈이 살짝 더 내리겠고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이나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최고 7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금요일에는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